네, 정치는 팀킴 두 멤버와 함께합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방금 여론조사 2개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그거 좀 먼저 잠깐 전해드리고 우리 이야기 시작을 하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이 33.3, 부정이 63.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이 32.2, 부정이 64.5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30%대는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종합정리로. 네, 지난주 한국갤럽도 32로 네, 나왔는데요. 이제 비슷한 수준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근데 될 것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 차. 지금 2배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대체로 긍정은 이제 뭐 긍정 지지율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를 멈춘 것 같은데 그래서 부정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여론조사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긍정과 부정 사이에 모르겠다나 뭐 지지를 안 하겠다는 그런 비율이 꽤 되는데 여기 보면 다 극단적으로 이게 부정이 확실히 이제 뭐 판단을 유보하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막 말하시는 분들이 그 숫자가 급증한 거는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제 예. 그 여론조사 모름 무응답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이제 그 긍정 부정을 합치면 거의 95, 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모름이 거의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97%가량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97, 8%가 다 명확하게 자기 답을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이런 여론조사도 좀 최근에는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관심사는 이게 이제 바닥이냐 아니면 다시 지하실이 있는 거냐. 그래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심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은지 기자가 좀 발제를 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그래도 다행히 정말 다행이에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관계부서 장관들 그리고 경찰청장 후보자까지도 현장을 찾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분위기로까지 번지는 모습들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제 보도 몇 개 나온 거 보면 실제로 공권력 투입을 전제하고 뭐 준비를 했다. 검토를 했다. 이런 보도도 사실 있었거든요. 과정에서. 그리고 뭐 계속 뭐 그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사실 이게 그 파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사실 이렇게 노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계속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계속 엄청난 위협으로밖에 들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말 자체가 그 협상 과정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오히려 파업을 잘 마무리했다. 법과 원칙의 승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파업에 있어서 공권력 투입의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경찰청장 후보자와 함께.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오호.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노사관계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간에 타협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거나 그리고는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경찰청장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와 그리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자리에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시그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경찰을 지휘한다. 그리고 이 경찰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은 이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좀,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예, 눈길을 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가시적인 협박이었네요. 일종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긴 하죠. 예. 근데 제가 두 분께 한번 좀 근데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과정에서 예. 이게 뭐 천만다행이네. 협박이었던 지렛대든 아무튼 불상사가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물론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많은 이제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하여간 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나 복귀하고 싶은 게 그 화물연대 파업 때부터 좀 저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던 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주목을 했었고 범위를 넓히면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궁금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하나는 자유를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이 자유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연대를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연대라고 하는 어떤 그 가치 개념에 입각해서 본다면, 자, 그러면 본인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더 범위를 넓히면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서 그럼 연대적 관점에서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펴는 거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뭐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취임사를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대우 조선해양에서 파업했던 이 하청 노동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뭐 지금 이제 뭐 화물연대 파업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파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연대와 박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 이제 나오는 정책들이 뭐 맞는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연대와 박애라는 이 정신을 내세우게 되면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이 일종의 법률주의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사실은 법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법률주의였는데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 과정이나 협상 같은 것들 없이 그런 법률주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라는 그 정신 세계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듭니다. 저는 바로 그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연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대가 어디까지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아예 일찌감치 그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대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뭐 실제로 현행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한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현행 법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가장 좁은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리고 사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또 하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펼쳐질 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법과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파업했던 노동자들에게 면책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런데 거의 뭐 많은 국가들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사실은 민사에 해당하는 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파업의 권리를 넓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민사소송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법률을 이번에 해석하는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했느냐 보면 전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법을 최대한 좁게 좁혀놓고 기업의 이익에 맞춰주지 못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분적인 노노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노노 갈등 양사의 그 틈새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잖아요. 당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그럼 다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목소리는 연대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나오는 목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별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연대가 그야말로 정치의 언어이죠. 왜냐하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대화시켜서 그 안에서 어떤 균형점을 모색해서 같이 사는 방식들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은 법과 원칙 간의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법과 원칙에 기반해서 어떤 연대를 펼쳐나가냐일 수도 있겠지만요. 법과 원칙,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범죄와 범죄가 아닌 것들.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그렇죠. 하지만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 특히나 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능력이 정치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심지어 노사 갈등만이 아니라 노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첨예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에 있어서의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되었는지, 노조의 그렇죠. 주장은 뭔지, 회사의 주장은 뭔지, 왜 교섭이 결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섬세하게 살펴야 되는 작업들인 건데, 그런데 계속 대통령의 언어에서는 법과 원칙이라고 해서 불법하지 마라. 너네 잘못하면 바로 공권력 투입해서 잡아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흘러가게 되니까. 관련 어록 좀 한번 좀 정리 좀 해서 뭐라고 했는지.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련해서는 7월 18일부터 좀 쭉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와 만나가지고는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된다. 7월 18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출근길에서는 또 기자들의 질문을 하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고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21일 출근길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는데요.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그 휴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과 연관시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의 불법성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실 이것은 공안검사의 워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대통령의 워딩은 아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왜 갈등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법과 원칙만 이야기함으로써 거기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삶의 현실 자체는 가려져 버리고 도대체 그 뭐 우리가 그 삶의 현실에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혀 없이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자유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 들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워딩은 저는 법치주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치주의는 민주적 원칙에 맞아야 되고요. 그 민주적 원칙은 정치적 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를 조사해보고 그리고 정부엔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책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언급조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검사들 같은 언어로 불법이라고 정의를 해버렸고 심지어 정부의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계속 노조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과 거기서 파업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갭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정말 정부가 자유와 그리고 어떤 연대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라고 들여다본다면 저는 거기에 오로지 기업을 위한 자유만 있지 그건 나중에 노동자들의 어떤 자유나 노동자들 간의 연대나 국민들 간의 연대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균형 잡힌 시선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때는 국토부가 가가지고 결국은 합의했고 화물연대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상민 장관 얘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내려보내서 얘기 듣고 또 정부도 나섰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중받지 말아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중해야 될 가치인 거죠.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고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사법적 가치를 견지하고 있는 이렇게 세력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좀 아쉽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파업이 종료되고 그것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업이 왜 일어났고 이후에 있던 다른 갈등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진단까지도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올바른 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때 노동정책에 대해서 공약이나 입장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보면 노동 개혁이라고 해서요. 네. 공약집 저도 안 그래도 이번에 다시 좀 찾아봤는데 정확히는 하나, 둘, 셋, 네 쪽짜리입니다. 내용에는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서 사실 그래도 이 공약집에서는 대화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을 적어놨거든요. 적어도 여기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식의 워딩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대통령의 이야기는 좀 결이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52시간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는 대화 타협으로 노사관계 상생 그리고는 임금체계 개편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이후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시간 선택형 정규직 시행 뭐 이것도 사실 좀 유연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긴 한데요. 생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의 파업에 있어서 대통령의 워딩이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서 이후에 불법을 엄단하겠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서가지고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선택지가 엄청나게 좁아져 버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왜 파업했는지를 그럼 좀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죠. 오히려 기업이 입고 있는 손해에만 좀 집중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된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몸을 가뒀던 유최안 부지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22년 차인데도 시급이 1,35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겨우 넘는 수준인 거죠. 근데 지금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으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적어서 강원도 촌놈은 서울에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분은 9급도 아니고 22년째 그 숙련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받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30% 임금을 지난 몇 년 동안 삭감당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왜 이 사람들이 파업했는지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구조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대통령이 이끌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거제도에 계신 시민들의 반응을 봐도 거제도에 실제 계신 시민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저렇게 파업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이제 곁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 수준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을 거제도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업종이요. 실제로 탄광을 빼고 난 다음에 용적과 도장 때문에 진폐 환자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 진폐 환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조선업에서는 이 하청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더 위험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청 노동자와 엄청난 임금의 갭이고, 그리고 임금의 갭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일을 해도 최저 시급 수준에서 임금을 받아가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건강을 걸어가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우고 법과 원칙만 위로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자유는 어디 있고 거기에 연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해고할 자유가 있죠. 그다음에 임금 삭감할 자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업 그렇죠. 조선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면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 위기 해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때 이미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점을 제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건 많이 알려졌어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하청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그 퇴직을 해가지고 하청업체 하나 차리면 일감 좀 주고 그러면서 이 하청업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이 특정 어떤 그 과정을 이런 데서 인력을 모아서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원청에 의해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데 또 재하청, 제3하청, 제4하청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임금 후려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상에 다 알고 있고 산재가 상당히 많은 곳도 조선업이고.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이때 그 하청 노동자의 상당수가 이른바 계절 노동자 내지 유랑 노동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때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서 해고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일감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어떤 떠도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그때 다 나왔어요. 근데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손 놓고 있다가.
맞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숙련공들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이게 되게 기술이 높은 게 필요하니까요. 근데 2015년 말에 이 하청 숙련공 노동자들이 13만 3,346명이었는데 2022년 2월 기준으로 5만 1,85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절반 이하로 줄어서 지금 현재 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노동자로 그 많은 지금 문제 조선이 다시 그 호황으로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많은 수요 요구를 맞추려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오랜 시간 일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하청 노동자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우하고 다루는 게 정말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뻔한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나 조선업처럼 그 경기 사이클이 확실한 업종이 없어요. 호경기와 불경기가 거의 완전히 수직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완전 조선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원청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 10년 좋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준 물량 뚝 떨어져서 내려가는데 이들 하청 구조를 요대로 놔둬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원청 입장에서는. 해고하기 쉬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일감이 떨어질 때 그러면서 뭐 분사를 썼다가 만약에 해고하거나 이러면 거기 또 엄청난 비용 들어가는 거니까 이 구조가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지금 계속 이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눈 감아 버리면 제2, 제3의 어떤 하청 파업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이 모든 조선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하청 노동자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사실 누적돼서 이번에 그럼요. 파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자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사실 다 알고 있지만 눈 감아왔고 오히려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부실 기업으로서 공적 자금이 엄청 들어가면서 살려놨던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부실 타파할 때 사실 윗선의 이사진들이 가져갔던 도덕적 해이 그 어떤 돈 나눔 그리고 홍보비 집행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다 떠넘기는 것들은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최근 나온 보도들을 보면 2016년에 조선업이 위기가 되면서 정부가 여기를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했고 당시에 사회보험료를 사업주 부담금 납부 유예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내야 될 돈들을 다들 좀 유예해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용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의 법과 원칙 이제는 이제 조금 그때만큼 어렵지 않고 이제 호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점이면 여기서 보이는 실제적으로 법자태 유예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 위기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대우조선이 아니라 대우조선 해양이잖아요. 예. 해양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 건조하는 조선업 말고 해양 플랜트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세계 경기에 그러니까 치명타를 맞아갖고 아마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더 위기가 심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과 원칙을 얘기했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러면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위기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그걸 책임져야 되는 쪽이 어딘데요? 왜 하청노동자가 왜 책임집니까? 그게 원칙에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응? 그러니까 이렇게 법과 원칙이라는 것들이 갖다 대야 될 잣대들이 정말 어디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경영이나 아니면 그런 방만이나 어떤 경영의 실수나 이런 것에서 빚어진 거에 대해서는 갖다 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업 쪽에는 규제들이 다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 쪽에는 훨씬 더 강력한 잣대를 들여다보면서 작업장 바깥으로 나가고 거기서 니네들이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명백한 시그널을 지금 노동자들한테 저는 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화물연대도 그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면책 그 조항에 대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 파업을 한 분들에게 손배에 대한 그 면책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상관하지 않겠다. 아니 우린 그런 데 관여한 적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뭐 명백하게 그 사람들을 가려내서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손배가 왜 문제냐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손배를 하게 되면 소선 가정 중에 조합원 같은 것들이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이게 노동자들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걸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소위 말해서 해체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그냥 이게 그냥 손배를 넣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기업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고 정부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저는 명백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손배와 관련해서는 국회 역할도 좀 꼬집고 싶긴 한데요. 맞아요. 예,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우세였던 지난 정부에서 손배 관련해서는 적어도 좀 법을 좀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악법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넘어와서 또 이렇게 무기화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맞아요. 다시 연대로 돌아가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귀동냥으로 드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정신을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박애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박애의 구체적인 실천 형태가 바로 연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그 박애 정신 같은 것들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분리되어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연대라는 것들은 연대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손해를 일부 감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자 간의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일까? 아닐까라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 그 희생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 이제 연대의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권력과 권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박애는 결국은 연대로 구현되는 거라면 연대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박애다. 두루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사회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연대를 강조를 했다면 두루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루. 그죠? 사만 사랑할 게 아니라 너도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박애가 아니라 편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진짜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드는 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노만이 아니라 이 노 안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다른 월급을 주는 것도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더 위험한 일을 하고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여러 가지 노동 문제를 총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법과 원칙만의 이야기만으로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체포영장 지금 법원에서는 기각했는데도 경찰이 신청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의식이 어디로 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윤석열 당시 후보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TV토론 몇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니까 아니 노동이사제를 상당히 두둔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을 하면서 좀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그 120시간 노동 이런 얘기 또 나온 직후인데 저 얘기를 어떻게 어떤 마인드일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때 그 맥락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디펜스 논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동이사가 가야지 그런 원전 수사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 그런 식으로 정부의 어떤 이야기들을 낙하산 같은 것들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검사적인 마인드로 그때도 좀 접근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진일보한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또 나왔던 노동시간 이야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특히나 취임사에서 연대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사회 갈등 문제에서 어떻게 그럼 풀겠다는 건가 좀 궁금했는데 노동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노동 얘기를 했으니까 노동으로 좀 한정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앞으로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행보도.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는 또 기구 하나 띄우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 유연한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길게 봐서는 노동개혁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회뿐만 아니라 제가 정치는 팀김 내내에서 윤 정부가 자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자유의 실체는 친기업 정책을 위한 자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친기업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서 어떻게 내세워온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속에 존재하는 자유란
저는 기업을 위해 노동할 자유고 계속 저는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게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끼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어떤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값싼 저임금의 난감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자유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항상 이제 하면 꼭 법질서로 가잖아요. 근데 법질서를 강조하면 아무것도 안 바꾼다는 얘기로 결국은 귀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칙만 들여다봐도요. 지금 원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와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이 받는 벌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위험의 외주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하청 노동자에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임금 구조, 원청 노동자보다 훨씬 더 돈은 덜 줍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법과 원칙이 좋은 건 아니다. 법과 원칙 내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 무조건 그것을 갖다 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충심 어린 고언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법과 원칙만 보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천명했던 연대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좀 정립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치는 팀킴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